네, 이제 종합소득세 자료 입력 메뉴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자료 입력 메뉴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종합소득세 자료 입력 메뉴에 들어오시고 나면은 이제 진행을 하시기 전에 제가 마감 메뉴에 설명드린 대로 종합소득세 이제 수익 금액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내문상 수익 금액이랑 다르신 경우를 제가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일자리 안정자금이 있으면은 그걸 추가를 해야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중요한 게 재난지원금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다. 내가 안내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재난지원금을 받은 게 지금 안내문에 안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안 넣어도 되냐? 이건 아니고요. 반드시 넣고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넣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부가세 신고하실 때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 받으신 분들, 그것도 수익금액에 포함이 돼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반드시 저희 쪽 재무제표 전표 수기 입력에다가 입력을 하시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어떻게 입력하는지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재난지원금이랑 있으신 분들은, 소규모 개인사업자 가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 첫 번째 줄에다가는 그 날짜를 적으시면 되고요. 나는 뭐 5월 6일날 받았다 이러면 2020년 5월 6일 입력해 주시고, 계정 과목은 항상 두 개를, 그러니까 계정 과목은 상대 계정을 인출금으로 일단 잡고, 재난지원금이다 이러면은 이렇게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줄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두 줄로 기재하는 거고, 거래처는 필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 적으셔도 되고, 품목에다가는 뭐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되고 상관은 없고요. 적으시려고 하시면은 적으시면 되는데, 뭐 상관없다 이러면은 안 적으셔도 되고, 나는 뭐 그래 적을 거다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적고, 그 다음에 차변금액에다, 인출금 차변금에다 적으셔야 돼요. 인출금액, 차변금액, 그리고 국고보조금의 대변금액, 이렇게 나눠서 적어야 됩니다. 교환에다가도 제가 캡처해서 올려놨으니까요. 참고해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부가세 신고하셨을 때,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 받으신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경우에 내가 감면을 받았다 이러면은 보통 뭐 7월 날 받으시겠지만 뭐 6월 30일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일기에 받았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계정 과목은 차변 금액의 부가세 예수금 잡아주시고, 대변에다가는 자비익입니다. 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부가세 신고서상에 보시면은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 받으셨으면 그 금액이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이따가 신고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금액을 200만원 이렇게 내가 받은 금액 그대로 자비익에다가 이렇게 해서 대변 금액에 적어서 저장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가세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액,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이렇게, 결국 네 줄을 적는 거죠. 이거를 잊지 말고 꼭 더 적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내문 상에는 안 나왔어도 얘는 더해주셔야 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뭐 일자리 안정자금 이런 것들 있으면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이외 두 줄처럼 기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서 신고하셨으면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신고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부가세 신고서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이제 요런 걸 확인하시려면 부가세 신고서를 봐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이시작통에서 신고하셨으면은 여기 이제 신고서 자동생 과거 세무신고 내역조에 가시면은 과거 내역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이제 만약에 저희 쪽 통해 신고 아니었으면 과거에 신고한 곳에 가셔가지고 부가세 신고서를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가 있냐면은, 아까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세액은 여기 20-1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마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내가 신고한 곳에 금액이 있다 이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으로 잡고 대변을 자비익으로 잡는 거를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잊지 말고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에 또 여기 이제 저희 쪽에서 신고를 안 하셨다 이러시면은 그 괄호 9번의 매출액이랑 저희 쪽 장부상의 매출액을 일치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금액이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쪽에 신고 안 하신 분들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쪽 통해 신고 안 하셨으면은 여기 괄호 9번의 금액이랑 합계랑 결국은 수익금액이 여기 괄호 20번의 합계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금액이 나오니까 참고로 알고 계셔서 장부를 맞춰주셔야 되고요. 장부 괄호 9번의 매출액을 완전히 일치를 시키시면은 이 20번 금액은 전표수기입력으로 분기에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설명을 제가 이따가 드릴 건데 20-1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 통해서 신고하셨어도 아마 그 자동 분계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안내문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정확하진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라고 딱 단어를 드릴 순 없고요. 안내문상에 결국은 포함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내가 부가세 신고할 때 수익금액은 여기 괄호 9번 금액 플러스 괄호 20번 네, 그 경감공제세 합계금액 플러스 20-1번 감면세 이거를 더한 금액에다가 재난지원금 받으신 거 있으시면 그것까지 더한 금액입니다. 또는 뭐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국고보조금도 있다. 그러면 그걸 더한 금액이에요. 결국은 요게 다 일치를 해서 수익금액을 맞춰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은 약간 작년 여태까지 신고랑 조금 더 까다로워졌어요. 수익금액 맞추는 게.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리지만 그렇게 수익금액을 맞춰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혹시 전 중복으로 신고를 하실까봐 그것도 좀 걱정이 돼요. 왜냐면은 안내문상에 다 이제 저희 쪽 통해 신고를 해가지고 괄호 9번 뭐 이렇게 괄호 20번 괄호 20-1번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 안내문상 금액이랑 저희 이지샵이랑 딱 맞았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려가지고 20-1번을 또 넣고 신고를 하실까봐 그거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사실 한번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익금액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재난지원금도 있으니까 내가 좀 번거롭더라도 부가세 신고서 1기랑 2기를 다 꺼내고 이지샵에서 했든 안 했든 다 꺼내가지고 괄호 9번 그러니까 과거 신고예요. 저 이지샵 화면을 보지 마시고 과거 세무신고 내역조회나 뭐 과거 신고하셨던 곳에 가셔서 신고서를 다 출력하신 다음에 여기 괄호 9번 금액 괄호 9번의 합계 금액이랑 여기 20번의 합계 금액 그리고 부가가치세 감면세 금액 더하기 재난지원금 플러스 그리고 내가 뭐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든지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있다. 이런 것들 있다. 자비익도 있다. 이러면은 더해서 신고를 해서 수익금액을 딱 맞추신 다음에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지샵 통해서 신고를 하셨더라도 20-1번 금액은 자동으로 분기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표 수기 입력에서 부가세 예수금 자비익으로 잡는 분계를 한 번 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꼭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아까 쭉 적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 이지샵에서 신고를 하셨더라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재난지원금이랑 그 소규모, 부가세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 같은 경우에는 꼭 입력하시고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쪽에서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부가세 신고서상에 세액공제, 그러니까 뭐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라든지 전자신고 세액공제 이런 자비익으로 잡혀야 되는 부분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전표수기 입력에다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제 뭐 6월 30일 일기 분이다 이러시면 일기분 이렇게 하셔가지고 인출금으로 잡고 자비익 해서 이런 거는 이제 세액공제 금액 그리고 뭐 전자신고 세액공제 이런 거는 이렇게 10,000원 이렇게 잡고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이렇게
저희 쪽에 신고하셨으면은 자동으로 아마 이게 잡히기 때문에 기재 안 하셔도 될 거고요. 마감만 하시면 부가세 마감만. 근데 저희 쪽에 신고 안 하신 분들 중에서 마감 안 하신 분들은 이게 안 잡힐 거기 때문에 여기다 넣고서 수익 금액을 맞추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수익 금액 맞추는 게 사실 그 종합소득세 메뉴의 거의 절반 차지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서 신고 안 하신 경우 중에서 저희가 이제 가이드는 사실 간편장부에다 다 입력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매출은 그 과거에 신고했던 신고서 보시고, 이제 신고서에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제가 잠깐 교환을 보여드리면, 저희 쪽에 이렇게 신고 괄호 9번, 이 신고서의 합격 9번이랑 저희 간편장부 수입 매출 메뉴에다 동일하게 기재해달라 이렇게 안내는 드리는데, 이게 이제 뭐 하시다 보면은 몇백 원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뭐 몇백 원 또는 뭐 몇천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아주 금액 차이가 크지 않으면은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다 상품 매출로 이렇게 잡으시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금액이 많이 뭐 100만 원 단위로 차이가 난다 이러시면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추천 안 드려요. 왜냐면 세액공제나 이런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되도록 맞출 때까지 맞춰 보시고, 저희 쪽에서 신고를 안 했는데 매출 부분이 안 맞는다 이러시면은 그냥 요거 1기 말 또는 2기 말 12월 31일 하셔가지고 인출금 상품 매출 계정으로 해가지고 맞춰서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익 금액을 맞추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대로 이번에 이제 제가 여기다가 또 한 번 다시 강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수익 금액 실수 많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수익 금액은 뭐 여기에서 뭐 추가가 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사업장별로 뭐 받은 보조금 같은 게 달라질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화물차 이런 거 유가 보조금도 받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추가가 될 수 있는데, 그 보편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익 금액은 부가세 신고할 때 매출로 잡힌 거, 매출 금액 1기 2기 합계 플러스, 그리고 부가세 신고할 때 세액공제 금액 해서 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부가세 세액공제 금액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하나가 부가세 신고할 때 특별히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 받으셨으면 그 감면세 이렇게 받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재난지원금도 추가가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추가가 되고, 또 하나가 너무 많죠? 이렇게 또 하나가 추가가 되고 있는데, 일자리 안정자금 또 있고, 또 그 외에 내가 뭐 국고보조금 받은 것도 있으면 그것도 추가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 영업의 수익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들이 뭐 이런 것들 등등 해서 뭐 유가보조금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다 합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게 지금 이제 저희 수익 금액이 자동으로 나오는 게 또는 안내문이랑도 이게 완전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걸 놓치지 않고 신고하도록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금액 1기 2기 합계는 제가 보여드린 대로 신고서 괄호 9번에 1기 2기 합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부가세 세액공제는 아까 부가세 신고서상의 괄호 20번 금액 확인해 주시면 되고, 부가세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액은 괄호 20-1번 부가세 신고서 봐주시면 되고, 재난지원금은 다 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더해서 수익 금액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신고해야 되는 수익 금액이 또 안내문이랑도 달라질 수 있다. 왜냐면 안내문, 근데 제일 베스트는 사실 안내문에 재난지원금도 더해져 있고 이런 것들 제일 좋은데, 재난지원금이 더해져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안내문이 안 나와봐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수익 금액 요거 놓치지 말고 꼭 더 낮게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비로소 수익 금액을 다 맞추시고 나시면 드디어 자료 입력 메뉴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 자료 입력 메뉴는 이제 보시는 대로 그 내가 신고돼야 되는 신고 대상 사업장 아이디가 여러 개면은 주민번호가 같은 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게 되어 있고, 아이디로 나오기 때문에 합산 방법에 따라서 여기서 뭐 합산 대상 소득이 아닌 건 합산 대상 사업장, 그러니까 아이디만 나와요. 장부 쓰신 아이디 추가하신 것만. 네, 그래서 합산은 중간중간에 가시면서 진행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장부를 이용해서 신고하는 경우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이제 진행을 해보니까, 이걸 좀 띄워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을 조금, 교환이랑은 조금 다른 순서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중간중간에 결국 합산해야 되는 게 추가가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추가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자 각각 케이스를 다 하면은, 그래서 지금 진행할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먼저 사업장이 한 개만 있으신 분들, 딱 한 개. 뭐 나는 음식점업 한 개, 또는 서비스 업종 한 개, 임대업종 한 개. 그러니까 딱 그 사업장 한 개, 아이디 한 개만 있으신 분들, 또는 내 아이디 한 개, 사업장 한 개가 있고 거기에 나는 근로소득이 있거나 또는 기타 소득이 있거나 연금소득, 합산해야 되는 소득이 있다. 이러면은 그 소득 합산. 이 케이스 지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는 사업장 한 개 하고 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어서 이건 있는데 이걸 종합과세를 안 하고 나는 분리과세를 할 거야. 종합과세 할 수 있는지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는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 이거는 좀 이따 뒤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 할지 종합과세 할지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내가 반드시 종합과세를 해야 되는 대상인지 분리과세를 해야 되는 대상인지는 한번 그 세무상담 메뉴나 아니면은 이제 세무서로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택임대소득을 만약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할 수 있다, 취사 선택 대상이면은 그건 본인이 선택을 좀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아무튼간 서술이 좀 길어졌는데, 내가 만약에 사업장 한 개가 있고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를 할 거다. 네, 분리과세를 할 거다 이러면은 그걸 더해서 할 거는 지금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또는 사업장이 한 개가 있으면서 근로소득도 있고 또는 기타 소득도 있고 연금소득도 있어서 그걸 합산해야 되고, 그리고 임대소득도 있어서 그거를 분리과세를 할 거다. 이러면은 지금 케이스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케이스가 뼈대예요. 그래서 뼈대기 때문에 이렇게 합산을 하는 거는 결국은 추가를 하는 거라서, 만약에 뭐 사업장이 2개가 있으시다 그러면은 지금 강의를 결국은 들으시다가 나중에 합산 거를 좀 추가해서 들으시면 돼요. 결국은 기본 이 강의는 거의 다 들으셔야 된다. 네, 알고 계시면 되는데, 특이하게 요 케이스는 먼저 요 케이스 다 한 번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케이스를 들어주시면 되고, 그래서 먼저 신고 유형 단계부터 진행을 하면요. 신고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여기 안내문 확인하기를 눌러서 내 안내문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안내문 확인하기 누르면은 저는 이미 프로그램이 아마 설치돼서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 보시면 클롬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요거 열기 있을 거예요. 열기나 아니면 하단에 이렇게 뭐 프로그램 설치하라고 나올 텐데, 그 설치를 해주셔야지 이거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하고 나시면은 반드시 그 IFNX 서비스 EX 열기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셋업 안 돼 있으면 셋업도 이거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 EXE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다음에 열기도 눌러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 이게 열기 가끔 물어보시는데 이게 연결 중입니다. 이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셔야지 인증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인증서 화면이 다른 화면이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인증서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네, 저는 어차피 개인이 소득이 없어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전 안 나올 거라서 이렇게 다 될 거고요. 있으시니까 다 해주시고, 인증서 이렇게 선택하는 화면 나오면은 주의하실 게, 홈택스에 로그인되는 개인 인증서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사업장 인증서 하시면은 실패가 떠요. 절대 사업장 아니고요. 홈택스에 로그인되는 개인 인증서, 네, 그거를 해주시고, 혹시 인증서가 갱신됐다든지 잘못된 인증서 선택했으면은 인증서 삭제 버튼 눌러 삭제하시고 다시 인증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불러오기, 혹시나 뭐 변경된 거 없는지 다시 불러오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은 주의하실 게, 여기서 A 유형이 나오셨으면은 신고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실 거예요. 왜 A 유형은 사실상 아까 전에 제가 안내문 할 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A 유형은 외부 조정 대상자예요. S 유형은 성실 신고 대상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자가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스스로 신고는 못 하시고요. 만약에 A형이 나와서 외부 조정 대상자다 이러면은 저희 쪽에 마이 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신고대행 신고서 검토 신청 있습니다. 여기에 세무사 프로필 보기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프로필 보기에 연락처 나와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연락처로 네, 연락처로 이제 문의를 하셔가지고 신고 대행 맡길 수 있는지 문의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그런 부분을 조정하셔가지고 여기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부 조정은 반드시 세무 대리인 껴서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무신고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이 절차를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A 유형 외에 자가 조정이 가능하신 경우는 장부를 쓰고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간편 장부 선택해 주시면 되고, 추가 질문에는 저희 지샵 자동 장부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유형 말씀드렸는데 내가 지금 현재 이 사업상에 대한 소득만 있어. 다른 뭐 근로소득도 없고 주택임대 분리과세도 안 할 거고 뭐 이러면은 그러면 아니오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공동사업자이거나 공동사업이에요. 지금 이 사업자의 공동사업이거나 그리고 다른 소득이 있어요. 뭐 근로소득도 있고 뭐 아까 전 연금소득, 주택임대 분리과세 아니면은 뭐 다른 사업장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다 예예요. 아니오라고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딱 이 사업장만 하시는 경우, 다른 소득이 없고 그러시는 경우는 아니오고요. 있으시면 예라고 놓고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모든 케이스 다를 거라고 말씀드려서 예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아마 화면이 한 개 더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질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조금 오래 걸리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여부 선택하기라고 나오시는 분들, 이게 왜 그러면 지금 업종 코드가 주택 임대업이라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업종 코드가 주택 임대업이신 경우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건지 분리과세로 할 건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쪽에서는 만약에 주택 임대업 한 개만 있어요. 그러시는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분리과세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주택임대업 한 개만 있는데 분리과세로 신고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에서는 어렵고요. 저희 쪽에서는 주택임대업 한 개만 있으시면 종합과세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종합과세로 신고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아까 전에 설명드린 케이스 중에 내가 다른 사업장이 있고 나는 다른 사업장은 거기서 분리과세 주택임대를 합산해서 할 거야. 이런 경우는 저희 쪽 지원이 됩니다. 근데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저희 쪽 안 되세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저희 쪽에 이자 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 초과해가지고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그러니까 안내문에 동그라미 되어 있으신 분들, 그런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신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경우를 확인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데 주택임대가 조금 복잡해서 제가 요 분리과세 선택, 종합과세 선택을 좀 넣어놓긴 했어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거 예 아니요 자가 점검해 보셔가지고 과세 대상이 아니시면은 이제 아니시고 진행하시면 되는데, 예라고 이제 여기 해당돼가지고 예로 가는 케이스라고 하시면은 내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무조건 종합과세가 있고 분리과세는 종합과세 선택할 수가 있는데 선택은 고객님들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만 분리과세만 있는 경우엔 저희 쪽에서 신고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고, 제가 케이스 1, 2, 3으로 나눴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참고로 여기 1주택, 2주택, 3주택이 나와 있는데 이 주택수 계산이 올해 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주택수가 세법상 계산하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공동명의로만 이제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지분 비율, 또 명의자들의 소득 금액 이런 것까지 봐서 내가 만약에 주택수가 공동명의다 이러면은 한번 내 주택수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세무상담으로 조금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몇 주택으로 처리하는지 네, 이런 거를 한번 꼭 세무상담 하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주택수에 따라서 이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민감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주택임대는 제가 또 특별히 넣어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신고 유형 지나가고 다음 단계 기본 정보입니다. 기본 정보는 사실 뭐 엄청 어렵진 않아요. 그죠? 딱 봐도 어렵진 않은데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뭐 한두 가지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집원. 저희 좀 집원 적으셔야 되고요. 도료명 아닙니다.
집어넣어 오셔야 되고, 이 우측 상단에 초기화하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종합속세 프로그램 쭉 진행했는데 뭔가 이상하다 이러시면은 이 초기화하기 버튼 누르셔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속세 신고 전에, 신고 들어가기 전에 초기화하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 유형이 있는데, 신고 유형은 다 간편장부 하시기 때문에 간편장부 대상자일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안내문 할 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복식부기무자가 간편장부를 신고했을 때 무신고로 간주될 수가 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쪽은 일단은 뭐 간편장부시고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보고 간편장부 교육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무대리는 아니실 거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다음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초기화하기 버튼이 여기 있다. 네, 요게 가장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네, 그러면은 이제 기본 정보가 완료되면은 세무조정 단계로 넘어오는데요. 이 세무조정 단계에서는 아까 전에 강조드린 장부상 수익금액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상 수익금액 합계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재난지원금이랑 꼭 부가세 소규모 감면 세액 그 부분 빠지지 않고 누락 없이 신고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수익금액을 다 맞추고 나서는 이제 바로 매출액에 추가 또는 차감할 내용이 있으니까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동산 임대 같은 거 안 하셔서 이제 그런 경우는 아니오라고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부가세 부동산 임대업 해가지고 간주 임대료가 있다 이러면 예라고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 아니시면은 다 이렇게 저장을 뭐 그냥 아니오라고 누르시면 됩니다. 부동산 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조금 팝업이 이 화면이 다르실 거라서 제가 이따가 교환을 보고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아니오라고 누르고 나면은 여기에 서식 팝업에 입력한 데이터가 모두 삭제되면 변경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데이터가 모두 삭제된다고 해서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예라고 눌렀을 때 아까 잠깐 떴던 팝업창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의미지, 아니오라고 눌러도 이제 뭐 데이터가 날아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변경하셔도 되고요.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총수익금액 필요금액 명세서 바로 가기 누르셔야 돼요. 요걸 누른 다음에 팝업에서 확인하기 누르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손익계산서에서 갖고 오는 값이에요. 아까 전에 이제 결산 메뉴, 결산 자산재고 장부마감에서 이제 장부마감 2월 팝업창에서 뭐 매출원가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들 확인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와 있다라고 보면 되고, 여기서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야지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마 확인하기 저처럼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키보드 F11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F11 버튼 누르시고 확인하기 꼭 누른 다음에 다음으로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이 필요경비 명세서의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재무제표 메뉴 있습니다. 이 재무제표 메뉴에서 손익계산서, 여기서 원하시는 거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클릭하면 팝업창 나오거든요. 팝업창에서 내가 장부에 어떤 금액을 입력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금액 자체가 조금 의아하다, 나는 차량 도서인쇄비라고 이런 게 있었나?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은, 클릭해 보시면은 간편장부에 내가 어떻게 입력했는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다음 넘어가고요. 다음 넘어가기 전에 하나 가지 또 해야 되죠. 부동산 임대업종 제가 해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그 부동산 임대업종 같은 경우에는 팝업창이 조금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화면처럼 나와 있을 텐데, 교환처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간편장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임대보증금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력해 주시고, 그 임대 시작일은 내가 만약에 혹시나 그 2020년도 이전에 임대를 시작했다고, 2019년도 6월달에 임대 시작했다라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일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2020년 1월 1일 또는 2020년 중에 임대 시작했으면 2020년 뭐 4월 1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보증금 받을 금액 입력해 주시는데, 내가 만약에 보증금이 중간에 변동된 경우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2020년도 1월 1일자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2020년 4월 1일에는 그
그 4천만 원으로 줄였다 보증금을 이러시면은 그때는 2020년 1월 1일 시작일로 잡으시고 임대 종료일을 2020년 3월 31일로 기재하신 다음에 다음 줄에다가 5천만, 먼저 첫 번째 5천만 원 적고 다음 줄에다가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4천만 원 이렇게 해서 두 줄로 변경된 거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된 거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보증금으로 투자한 예금, 채권, 펀드, 주식, 이자, 배당수, 금소 있냐 했을 때 있으시면 예고, 없으면 아니요. 이거는 제가 뭐 선택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안내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보증금으로 뭔가 투자해서 금융소득 있으시면은 예라고 해주시면 입력하는 창 나올 테니까 거기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 임대한 보증금을 취득하거나 건축하셨습니까? 이거는 뭐 다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누르셔가지고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입력하는 창 있는데 그거를 이제 건축물 대장이랑 임대차 계약서 보시고 그대로 기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매출액에 추가 또는 차감할 내용이 있습니까? 하면은 아니요라고 선택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대한 여기 보증금 취득을 건축하셨습니까? 누르면은 나오는 팝업 창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마 건축물 대장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거 보시면 다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보시고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혹시 중간에 변경이 됐으면은 이제 그 변경된 걸로 바꿔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부동산 뭐 이거는 건설비 임대 요거는 그러니까 건설비 총액 이런 거 토지가액 제외한 금액인데 이거는 사실 바뀔 이유가 없겠죠. 네, 그래서 면적이나 이런 게 갑자기 변경이 되진 않을 테니까 그대로 기재해 주시면 되고 여러 개면은 각 여러 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대업까지 하고 나면은 다음 단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단계 누르시면 이제 원래 작년도 계속 쓰신 분들 있을 텐데 여기가 아마 다 클릭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클릭을 안 해도 됩니다. 뭐 확인을 하실 분들만 클릭하시면 되고요.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건 제세공과금 명세서인데 이거는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가기 누르셔가지고 금액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금액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입력을 안 해서 안 나오는데요.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은 이제 세금 항목으로 기재한 것들 또는 뭐 세금으로 분계된 것들 이런 것들 여기 쭉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잘못 처리한 것들이 있어요. 뭐 과태료 또는 부가세 납부한 금액 또는 종합소득세 납부한 금액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놓는 경우가 기재해서 이렇게 나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신 경우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간편장부 가서 지우시는 거예요. 비용 처리 안 되는 거를 입력해 놓으시면은. 근데 뭐 내가 그냥 나는 그렇게 하기가 싫다 이러시면은 여기서 그 필요금의 불산입 해당액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체크해 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대표자 본인의 국민연금은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소득공제 항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혹시 대표자 본인의 국민연금까지 기재가 되어 있으시면은 그것도 불산입 해당액에 체크하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벌금, 가산세, 과태료, 부가세 납부한 거, 소득세 납부한 거 이런 것들 비용 처리 안 된 거 있으면은 여기다 다 체크하시고 저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장부 수정하셨으면 반드시 다시 불러오기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접대비 조정명세서 바로가기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시 불러오기 버튼 하시면은 아마 접대비 수정한 것도 다 반영이 될 텐데 이 다시 불러오기 누르시기 전에 여기 복수 사업장이라고 클릭하면은 혹시 사업장이 여러 개시면 나올 거예요. 이게 나올 건데 이거는 이제 기업 회계 기준상 그 매출액이라서 그 금액을 수정할 일은 없을 텐데 어떤 경우에 수정을 해야 되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장을 추계로 신고할 거다. 네, 추계 신고. 그러니까 장부를 안 쓰고 신고할 거다. 이러면은 그때는 여기 한도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땐 0으로 수정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추계로 신고하거나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아이디는 이렇게 0원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혹시 다른 아이디 뭔가 장부를 수정했다 이러시면은 반드시 다시 불러오기를 하셔야지 금액이 올바르게 수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저희 장부는 이 다시 불러오기 버튼이 있으니까요. 뭔가 내가
이걸 이렇게 수정했다, 뭔가 다른 걸 수정했다 이러면은 그 다음 단계부터 또는 종합소득 프로그램 전체 처음부터 다 다시 블록이랑 저장하기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반영이 되고요. 여기서 했다고 이게 뭔가 이쪽이 바뀌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블록이 버튼을 한 번씩 눌러줘야 된다는 점이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로 해서 진행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접대비 해주시고 1번 했으면은 아래 사항에 해당됩니까 해서 문화접대비 있는지 물어보거나 아니면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매출 금액 있는지, 그러니까 뭐 특수관계자한테 내가 뭐 특수하게 다른 사업장에다가 뭔가 물건을 팔아서 매출을 일으킨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예라고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입력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거래처랑 야구 봤다, 네, 그러면은 입장권 그 문화접대비거든요. 또는 뭐 박물관 갔다, 네, 그런 경우는 여기다가 그 금액을 적은 다음에 저장하기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영수증 수치명세서인데 여기 요게 조금 문의가 많아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적격증빙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받지 못한 경우, 아니면 세금 같은 경우는 그 적격증빙을 못 받잖아요. 그 뭐 세금계산서라든지 현금 영수증 이런 거를 발행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기타 영수증 받은 거래들이 여기 다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타 영수증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상대가 안 끊어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지만 결국은 내가 사업자끼리 거래하면 세금계산서를 당연히 발행을 그 과세당국 입장에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기타 영수증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사실 이 영수증 수치명세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가산세를 부담을 해야 돼요. 3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접대비는 1만원이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요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기한에 이자가 없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결국은 지금 내가 만약에 가산세 금액이 2만원이다 이러면은 나중에 세무서에서 얘기를 해도 2만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만약에 요거를 작성을 안 하고 신고하면은 나중에 그냥 날라오는 금액만 납부하시면 돼요. 이 가산세에 대해서 네가 지금 기타 영수증으로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비용처리를 해서 이 가산세 부담해야 된다. 날라오면 그때 내시면 되는데, 내가 지금 영수증 수치명세서 송금명세 작성하시겠습니까? 해서 예라고 해서 이거를 작성해 버리시면은 그때는 이제 그 부담을 하시고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합소득 프로그램에다가 이 금액을 넣고 신고를 하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거는 그 작성을 안 하고 이번에 신고를 아니오라고 하시고자 하면은 아니오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나는 만약에 얘를 그냥 지금 그냥 작성을 다 해가지고 얘에 대해서 가산세를 내고 신고하겠다 이러면 명세서 제출 대상해서 다음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건 취사 선택인데 가산세는 사실 기한에 이자가 없고 이제 언제 날라올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아니오라고 하시는 게 이제 이 선택에 있어서는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판단해 드리는 게 아니라 고객님들께서 판단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나는 지금 작성할 거다, 그리고 가산세도 그냥 지금 다 낼래 이러면은 얘라고 하시고, 난 나중에 뭐 날라오면 그때 내지 뭐 이렇게 하시면은 아니오라고 놓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대상이 뭐 세금 낸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세금 내고 뭐 은행이자 내고 이런 것도 다 기타 영수증이라서 아마 여기 잡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은행이자 내신 거는 금융보험 용역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국가에다 세금 낸 거 이런 것들은 국가 등과의 거래 이렇게 해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원하신 대로 하시는데 저는 아니오라고 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니오라고 하시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부금인데,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쪽 항목에 기부금이라고 입력한 게 있으신 분들만 나와요. 근데 가끔 요거를 기부금을 입력을 안 하시고 신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나중에 넣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부금은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이 기부단체로부터 받으신 게 있으셔야 되고요. 네, 기부금을 이제 입력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간편장부 비용 메뉴에 들어오시면은 날짜를 이제 기부 영수증 한 건이면 한 건으로 기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거래처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항목은 기부금이라고 아래 쭉 있습니다.
기부금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품목 기재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공급가에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부가세는 0이고 지불 방법은 이제 기부금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기타 영수증으로 처리해 주시면 된다. 근데 혹시나 뭐 카드로 가끔 기부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드 영수증도 있긴 한데 아마 대부분 기부금 영수증으로 끝나실 거예요. 그래서 기타 영수증으로 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부금을 입력해 주시고요. 혹시나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거를 이제 그 근로소득 할 때 넣을 건지, 근로소득 공제로 넣을 건지, 아니면 비용 처리를 할 건지. 근데 만약에 내가 비용 처리를 할 거다라고 하시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간편장부 비용에 넣고 명세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근로소득을 만약에 근로소득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거다, 기부금 세액공제 받을 거다 이러시면은 지금 이렇게 비용을 넣으시면 안 되고요. 기부금 명세서 2단계도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선택을 하시고 그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부금 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근로소득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비용 처리를 할 건지, 비용 처리를 할 거면은 아까 전에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비용으로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명세서 작성을 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비용 처리를 안 하고 나중에 근로소득 할 때 세액공제로 넣을 거다 이러시면은 여기 입력하지 않고 나중에 세액공제 넣어주시고, 만약에 나는 그냥 세액공제 안 받고 비용 처리할 거다 이러시면은 비용에다 입력하신 다음에 지금 보여드린 단계에서 명세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명세서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고객님들이 영수증 보시고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수증 그대로 저장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기능이 하나가 추가된 게 그 전년도 2월에 불러오기 기능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과거에 2019년도에 그 종합소득세 신고하신 분들은 마감이 되어 있으면은 2월에 불러오기 눌러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은 신고서 자동 생성 메뉴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거는 저는 지금 아마 안 돼 있을 텐데, 이렇게 2019년도 조회 누르셨을 때 이 버튼이 주황색이 아니라 회색으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회색으로 되어 있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면은 전년도 2월에 불러오기에서 전년도에 기부금 혹시 2월에 있으시면은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2월에가 없다라고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저장하기 누르시고 계산하기, 다음에 저장하기.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정명세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불러오기 누르시고 있는 거 저장하기.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쭉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비용 처리할 때는 여기다 기재를 하는 거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금액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확인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다시 불러오기 누르시고 확인하기. 그리고 공동사업장, 혹시 내가 이 사업장이 공동사업장이다 이러면 얘라고 누르신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오는 소득금액을 여기 아래 보면 분배 명세서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를 포함해서, 대표자를 포함해서 분배 비율을 작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동대표 다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력을 쫙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저장하기 해서 결국 분배 비율이 100으로 맞춰지겠죠? 100으로 맞춰진 상태에서 저장하기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 또 말씀드릴 게, 공동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주대표자는 저희 쪽에서 신고를 하실 수 있고요. 부대표자는 다른 사업장이 없다면 저희 쪽에서 신고가 안 되세요. 그래서 부대표자는 이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가 마지막 단계에 나오는데 그거를 출력을 해가지고 홈택스 통해서 신고를 별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부대표자는 신고는 안 되시고요. 그래서 분배명세서 작성하시고 있으면 예, 없으면 아니오라고 놓으신 상태에서 사업소득 명세서를 바로 가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공동사업자가 있으면은 그 분배 비율, 주대표자의 분배 비율만큼만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오라고 놨기 때문에 전체가 나올 거고요. 이렇게 확인하기.
그래서 다음 하면은 신고대상 사업장이 쭉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릴게, 내가 만약에 그 사업장이 여러 개가 있다, 그래서 아이디를 여러 개 이지샵 써가지고 장부가 여러 개 있다 이러시면은 모든 사업장을 다 세무조정 단계까지, 종합소득 자료 입력을 세무조정 단계까지 하시고 주사업장으로 지금 들어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까지 들으셨는데 내가 만약에 사업장이 여러 개다, 그래서 이지샵 아이디가 1, 2, 3, 4 4개가 있다 이러시면 다른 지금 여기 요 주사업장 아이디는 로그아웃 하시고 다른 이 사업장 아이디 가셔가지고 다시 종합소득 자료 입력을 결산부터 다 하셔가지고 자료 입력까지 세무조정 완료하신 다음에 로그아웃해서 다시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그 단계를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해주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좀 더 편리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팁으로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소득합산 단계는 소득이 추가로 있으신 분들만 나올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진짜 이 사업장만 한 개다, 이 사업장이 한 개만 있다 이러시면은 요게 안 나오고 바로 결손공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러 가지 케이스를 한꺼번에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장에서 그 사업장 말고 나는 근로소득이 추가로 있다 이러시면은 소득합산에서 근로기타 연금 소득합산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환이랑은 약간 순서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있다 이러시면은 근로기타 연금 소득합산 들어와서 진행하시고, 기타 소득 있다 이러면은 2단계 눌러주시고, 연금 소득 있다 이러면은 2단계 눌러주세요. 근데 사업장별 소득합산에서 저장은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는 항상 버릇이 다시 불러오기 버튼 누르는 거거든요. 저는 항상 다시 불러보기 있으면은 한 번씩 눌러줍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사업장이 한 개만 있으신 분들은 아마 요 아이디가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여기 안 나올 거고, 그래서 다음으로 진행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근로소득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로소득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근로기타 연금 소득합산에 근로라고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으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교환에다가 그 어디서 확인하는지랑 그 어떻게 보는지를 다 정리를 해놨는데, 교환을 제가 일단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교환을 보시면은 여기에 그 홈택스 홈페이지예요. 홈택스 홈페이지 가셔서 여기 마이 홈택스 들어가시면은 지급 명세서 등 대출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셔가지고 나면은 2020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뭐 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합산을 대상해야 되는 그 원천징수 영수증은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에 동그라미 표시 있는 소득만 합산하시면 되고요. 근로소득이다 이러면은 제가 이렇게 화면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먼저 징수 의무자를 보셔야 돼요. 여기에 소득의 지급자라고 되는데 가끔 실수하시는 게 본인 거를 적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니고 그 회사, 원천징수한 회사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무했던 회사의 상호랑 사업자 번호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로 넘어가셔가지고 총 수익 금액 란에다 총 급여액 적으시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 란에다가는 근로소득 공제 금액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소득세 란에다가는 결정세액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기납부세액 아니고요, 결정세액. 네, 결정세액을 소득세 여기 80번 이렇게 적어주시고, 여기선 113,408원이겠죠? 그 금액을 적어주시고, 농어촌 특별세 있으시면 0원 적어주시고 없으면은 안 적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아니라 농어촌 특별세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고, 참고로 2개 이상 있으시면 이제 저희가 자동 계산이 되긴 하는데 한번 계산을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시면은 그 총 급여액을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0만원이 하나가 있고 2,000만원이 있다. 그 1 사업장에서는 1,000만원 받았고 2 사업장에서는 2,000만원 받았다. 총 3,000만원이다. 이러면은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1,000만원 적고, 결국 원천징수 영수증 2장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2장 각각에 대해서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있으면은 필요경비를 각각 적으시면 안 되고, 저희 꿀팁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합산대상 소득 이렇게
근로소득 공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합산하면 3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3천만 원 구간은 여기니까 요 금액을 1,500만 원 초과 금액 15%면은 1,500만 원 곱하기 15 하시고 750만 원 더한 금액, 그 금액을 위에다 적는 겁니다. 네, 제가 암산이 조금 빠르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암산이 잘 안 되는데, 뭐 얼추 뭐 1,000만 원이다 이러면은 1,000만 원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적고 밑에는 0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같은 묶음인데 근로소득인데 이렇게 두 개가 있다 이러면은 각각이 아니라 합쳐서 근로소득 공제를 위에다가 적으셔야 됩니다. 하나는 0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결정세액은 그냥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네, 그리고 지방소득세 아니고 그냥 농어촌 특별세가 그대로 원투증 영수증에 나와 있는 거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제일 많으니까 이 부분을 특히 신경 써주시고요. 기타소득, 만약에 나는 종합과세 대상 기타소득 있다 이러면은 네, 기타소득 그대로 보고 적어주시면 되고, 지급총액란에 송수익금액, 필요경비란에 필요경비, 그리고 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가주시면 되고, 연금소득 만약에 합산대상이 있다. 이건 주의하신 게 연금소득이 이제 뭐 받으시는 분들이 꽤 되셔가지고, 근데 합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안내문상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내문상에 동그라미가 되어 있으신 경우에만 적어주시면 되고, 동그라미 되어 있으면은 지금 화면 나와 있는 데서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사업자 한 개랑 그 외에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연금소득, 합산대상 소득이 있다 이러면은 요 화면에서만 더해주시면 일단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세액공제 넘어갔네. 세무조 넘어갔네요. 여기 소득합산에서 또 하나가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케이스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그 사업장이 있는데 또는 근로소득도 거의 추가로 있는데 그 외에 난 주택임대업도 있어서 그 주택임대업에 대한 분리과세를 합산하려고 한다. 분리과세로 종합과세가 아니라 주택임대업에 대한 분리과세를 합산하려고 한다 이러시면은 여기 소득합산 단계 사업장별 소득합산에서 아래 보시면은 분리과세로 신고하려는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이 있습니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고, 만약에 분리과세 선택한다면 얘라고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종합과세로 신고할 거야 이러시면 아니오라고 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임대소득도 없다 이러면 아니오예요. 그러니까 임대소득이 없거나 주택임대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없거나 아니면은 나는 종합과세로 있어도 종합과세 신고할 거다 이러면 아니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분리과세로 합산하는 방법 설명드린다고 했으니까 얘라고도 할 거고요. 얘라고 하시면은 이 화면을 지나서 여기 주택임대 분리과세라고 새로 생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니오라고 하시면 여기 없습니다. 네, 그러면 요건 안 들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오면 몇 가지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 다 충족하는 등록임대주택에 해당합니까? 물어봐요. 그럼 나 해당 안 되면 아니오고요. 등록임대주택 맞다 이러면 얘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체크하시고 나서 여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 결정세액 계산서 바로가기 눌러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누르시고 나면은 쭉 나와요. 근데 이제 올해 저희가 여기 임대 물건별로 입력 안 하고 한꺼번에 입력할 수 있다라고는 적어놨는데, 사실 이게 한꺼번에 입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공제가 공제 요건도 다양하고 이거를 간주 임대료까지 본인이 다 계산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참고를 하시라고 여기 교환에다가 필요경비랑 공제금액 어떻게 작성하는지 적어놨는데요. 이거를 완벽하게 정확하게 적을 자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냥 건별로 입력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건별로 입력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조금 많긴 하지만 건별로 다 입력을 해주시고요. 사업자가 없다 이러면은 뭐 입력 안 하셔도 되고,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안 하셔도 되고,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입력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등록 임대주택이면은 그 충족 기간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2020년도로 이렇게 가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뭐 저희는 등록 한번 하고 나서 뭐 다시 뭐 바꾸지 않는다고 전제하에 요거는 비활성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뭔가 체크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기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임대 기간 이 건별로 다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별로 사실 임대 기간까지 다 체크해가지고 요걸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건별로 다 물건별로 입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월세, 연간 월세 수익 금액 그대로 기재합니다. 1년치. 다 1년치 아니면 임대 기간에 1년치 아니면 임대 기간 2020년도 거예요. 2020년도 거 기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여기 요 보증금 등의 수익금액 산입액 요거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적어놓긴 했는데 그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요걸 작성을 해요. 그래서 이거 해당 안 되시면은 기재를 안 합니다. 네, 그리고 기재를 안 하고, 그리고 뭐 주택계산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공동명의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명의이신 분들은 한번 몇 주택인지 세무상담에 물어보세요. 네, 그래서 내가 3주택이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가 3억 원 초과한다 이런 경우는 요걸 작성을 해주시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뭐 나머지는 뭐 이자나 배당금 이런 거는 뭐 입력하시는 거는 다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이 공제액 부분을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이 공제액은 3억까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물건별 3억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 포함 3억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3억을 받아버렸다, 여기 3억을 받았다 이러면은 두 번째 물건은 무조건 0이에요. 네, 이건 제가 작성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공제액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2억을 받았다 그러면은 다음 거에서는 1억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제액이 1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적어놨지만 2주택 이상에서 보증금을 받으셨으면은 적수가 가장 큰 보증금 순서대로 3억 한도로 공제하라고 저희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공제액만 조금 신경 써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분리과세 임대소득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할게요. 그래서 임대 물건별로 이렇게 해주시고 저장이 됐으면은 다음인데, 소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임대주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이 등록임대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요건의 대상이다 하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설명에다 적어놨는데, 이걸 보시고 내가 해당된다 이러면은 요런 감면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조금 감면이라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조금 애매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얘가 감가상각을 받은 걸로 봐요. 그러니까 취득가액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주택임대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양도소득세 계산이.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금액을 빼잖아요. 근데 그 빼는 취득금액에서 원래 내가 1억만큼 취득금액이다 이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300만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1억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을 취득금액으로 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양도소득세가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요거를 받아도 결국은 양도소득세를 증가시키는 꼴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받으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작성하기 누르셔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또 여기에서 감면세의 20%만큼 농어촌 특별세가 또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으실지 말지는 이제 뭐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만약에 나는 양도소득세를 별로 증가시키고 싶지 않다, 네, 그러시는 경우에는 그냥 요거를 아니오라고 가시는 게 좋고요. 네, 아니오라고 가시고,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니오라고 가시고, 뭐 나는 뭐 더군다나 감변세액에다가 농어촌 특별세 20%까지 내고 싶진 않다 이러시면 아니오라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서 별로 요거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받으시고자 하는 분들은 받으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뭐 받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건 사업장마다 또는 고객님들의 특성마다 이거는 감면을 받아서 더 유리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유불리를 뭔가 말씀을 드리진 않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런 양도소득세를 뭔가 더 증가시키는 감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취사 판단을 하셔가지고 적용을 안 받고자 하시면은 그냥 아니오라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네, 알고 계시고, 이런 거를 받고자 하면 얘라고 하셔서 감면 그 세액 신청서랑 작성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진행을 하면 지금 저처럼 되어 있는 화면이 있을 거고 아마 결손공제가 화면이 다르게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결손공제가 이렇게 우측 화면처럼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이제 소득 합산 있을 때는 왼쪽처럼 되어 있고요. 만약 소득 없었고 단일 소득 합산이시면은 우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거 어떤 화면이냐면은 여기서 내가 만약에 2019년도 그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13쪽의 2월경수 명세서를 보셨을 때 뭔가 여기에 잔액이 남아있다. 2월경수 잔액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지금 저는 어차피 올해도 지금 결손이 나서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플러스가 있다. 플러스 5,400만원이다. 이러면은 만약에 과거에 1,000만원만큼의 잔액이 있다. 이러면 여기다 입력을 해가지고 받을 수가 있어요. 뭐 발생 금액은 그대로 있는 거 그대로 적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명세서에 있는 거 그대로 뭐 5,000만원이 있었고 전기까지 공제를 이미 4,000만원만큼 받았다. 이러면 1,000만원만큼 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넣고 저장을 누릅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여기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 그래서 주택임대는 제외고 주택임대는 아래다 적는 거고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은 아래다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소득을 잘 구분해가지고 2월 결손금 명세서를 참고하셔가지고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종합소득세 신고서 2019년도 거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도 혹시 남아있다 이러면은 그대로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혹시나 여기에 지금 저는 마이너스라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2월 결손금 잔액이 1,000만원이 있다. 근데 이거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1,000만원을 나는 지금 안 받고 다음 해 2021년 귀속분에 대해 받을 거다. 이래서 나는 그냥 올해 공제 안 받을 거다. 그냥 올해 공제 안 받을 거다. 이렇게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플러스 소득이 있으면은 그 플러스 소득 금액까지는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1,000만원이 있으면은 1,000만원을 다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6,400만원이면은 결국은 1,000만원을 받아서 4,400만원 놓고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금액만큼 받을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시기를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추계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못합니다. 2월 결손금은. 그래서 만약에 1,000만원이 있는데 내가 5,400만원 소득이 있는데 그 중에 1,000만원은 2월 결손금 그 추계소득이다. 그러면 1,000만원에 대해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렵나요? 얘가 540만원인데, 소득금액 540만원인데, 이 540만원이 전부 다 추계소득금액이에요. 그러면은, 단기공제액은 0원인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장부를 썼을 때만 이 2월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장부를 쓰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더 주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취사 선택을 할 수가 없다. 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화면은 소득공제 화면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쪽이 연말정산 하신 분들은 아마 이미 해보셔가지고 다 아실 텐데요. 사실 이거는 약간 공제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한번 공제 대상 안내 누르셔가지고 내가 공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보셔서 인적사항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다만 이제 주의하실 게 요걸 잘 보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체크박스가 이렇게 한부모고 장애인 여기에요. 체크박스가. 그리고 경로우대 자녀는 경로우대는 위에 체크박스고 자녀는 아래 체크박스입니다. 그래서 가끔 자녀인데 경로우대다 체크를 잘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문의하세요. 저는 자녀다 체크했는데 자꾸 이게 체크박스가 풀린다 이렇게 문의를 하세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게 주민번호로 이 나이 요건을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만약에 경로우대 해가지고 뭐 70세가 안 넘으면은 얘가 체크박스가 풀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체크박 풀리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올바르게 선택했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 나이 요건밖에 없어서 나머지 소득 요건이나 뭐 다른 요건들은 직접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자녀 있으면 뭐 첫째 출산이다 이런 거. 그래서 알아서 이렇게 잘 기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있는 거를 최대한 많이 받으셔야 되고, 참고로 배우자랑 동시에 못 받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자녀가 한 명이 있으면은 이 자녀는 나 또는 배우자 한 명한테만 받을 수가 있지, 배우자도 받고 이 자녀에 대해서 나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제는 한 명만 선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소득 공제 같은 경우에는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조금 이제 그 세율을 낮춰주는 그러니까 세율 구간을 낮출 수가 있어요. 왜냐면 경계에 있다. 애매모호하게 뭐 4,800만 원이다. 이러면 4,800만 초과하면은 세율 구간이 넘어가는데, 내가 만약 4,800만 원 경계가 있다. 이러면 그 소득공제를 추가하면 더 줄어드니까 세율이 줄겠죠. 소득공제는 약간 이렇게 경계에 있는 분들은 세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소득금액이랑 잘 보셔가지고 좀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절세의 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인적사항 넣고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저장하고 나면은, 저는 이제 사업소득만 있다라고 아까 근로소득 입력 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소득합산 단계에서 근로소득을 입력하고 넘어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요 화면이 이렇게 안 돼 있고, 제가 교환에다 넣어놨는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입력하는 게 좀 많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 처리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보다 훨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넣어놨고, 그리고 또 하나가 주의하셔야 될 게, 근로소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카드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입력하실 때 사업소득 비용 처리한 거랑 동일하게 입력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사업소득을 만약에 내가 사업소득 비용 처리한 게 뭐 1,000만 원이 있는데 그걸 여기다 추가를 하면 안 되는지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중복해서 공제 안 받도록 하셔야 되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그러면 또 물어보시는 게, 연말정산도 하시거든요. 근로소득자분들이 연말정산 할 때 입력한 거랑 별개로 추가로 입력하는 건지 물어보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연말정산 했던 거랑 동일하게 입력하는 거예요. 다만 사업소득 비용 처리한 거랑 섞이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 그 외에 이제 뭐 여기 대표자의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국민연금란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노란우산공제 어떻게 입력해요? 비용 메뉴 어떻게 입력해요?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간편장부 비용이 아니라 요 소득공제 단계에 오셔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단계에다가 기재를 해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요건 같은 거 보시고 해당하는 거 있으시면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연말정산에 받았던 거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거는 사업소득할 때 비용 처리했던 거랑 중복되지 않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근로소득 화면이고, 만약에 이제 근로소득이 없으신 분들, 사업소득만 있는 분들은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 이런 화면에서는 뭘 기재해야 되냐면은, 먼저 요거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우산 공제. 네, 노란우산 공제는 여기다가 클릭해서 입력해 주시고, 언제 체크하셔야겠죠? 가입했는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 입력하시면 돼요. 입력하시면 가끔 못 찾으시는데 여기 불이백에다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기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정치자금 기부금 있으신 경우, 정치자금 기부금 있으신 경우에는 여기다가 작성을 하시는 거라서, 그럼 정치자금밖에 선택을 못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정치자금 있으신 경우에만 여기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기부금 영수증은 있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대표자 본인의 국민연금 비용 처리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비용 처리 대표자 본인의 국민연금 안 되는 건 비용 메뉴 지워주시고, 국민연금 요 단계에서 소득공제란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다음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마 요거랑도 화면이 다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성실사업자 여부 체크하는 부분, 요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 쪽에 적어놨는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 나타남. 그래서 이게 요건이 되게 복잡해요, 사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확인하려면은
그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문의를 해보셔야 되고요. 조건 체크해보기 넣어놨으니까 한번 체크해보시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내가 이걸 받을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성실 신고 대상자와는 달라요. S 유형이랑은 다른데 성실 사업자라고 있어서 특별하게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를 추가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더라도. 근데 이런 경우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내가 판단하기보다는 사실 주소지에 물어보는 게 좋고,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받더라도 이건 농어촌 특별세도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감면 가산세 단계에 있는데 거기에 요거 합계표를 작성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과다하게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작성하고 나면 다음 단계입니다. 거의 다 끝났는데요. 기납부세액 단계인데, 기납부세액 단계에서는 여기 저는 완료라고 다 해놨는데 이게 아마 지금 확인하기 이렇게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다 클릭하셔가지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순차적으로 확인하기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하기 여기서 또 안 보이시면은 F11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세액공제 감면 가산세 단계 이렇게 해서 쭉 작성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반영이 안 됐는데 이게 저희 쪽에 지금 조금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5월 초중순이면 반영이 될 텐데, 이 세액 감면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안 적혀 있는데, 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제가 지금 요거 화면을 교환을 띄워 놓을게요. 이게 교환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받으시는 분들 또는 사회적 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감면 한도, 요거 대상 공제 받으시는 분들은 이 상시 근로자 수를 좀 적어주셔야 돼요. 이게 감면 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안 받으시면 안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받으시는 분들만 적어주시면 되고, 상시 근로자 수 범위는 이제 고용노동부로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가 명확하다 이러시면 적으시면 되는데, 내가 조금 애매하다 이러면은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셔가지고 월마다 이 상시 근로자 수를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도를 올바르게 넣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면 대상자 분들은 추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적으신 다음에 세액 감면 조정 계산서도 저장하시면 되고, 세액공제 신청서가 나오는데, 여기서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저희 쪽 자동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번에 조금 바뀐 게 아니라 추가된 게, 그 착한 임대인 관련해가지고 그 임대사업자 중에서 이것도 아직 반영이 안 돼가지고 조금 이것 또한 5월 초중순에 이 공제를 받으실 분들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 상가 임대료를 인한 임대사업자의 세액공제라고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쪽에서 지금 만들고 있어서 이것 또한 5월 초중순에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걸 받으실 분들은 체크하셔가지고 부속 명세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거는 보시면 작성하시면 되는데, 2020년도 귀속분해 대항금액 인한 시점부터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성을 해가지고 넣고 신고하시면 되는데, 다만 요게 조금 많아요, 뭐가. 그래서 요건도 있고요. 이걸 받을 수 있는 사업자 요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 신고하고 끝이 아니라 이런 증빙서류 같은 거를 세무서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딜 보시면은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냐면은 홈택스로 가면은 여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라고 해가지고 공지사항에 바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요거 눌러보시면은 이거 받을 수 있는 공제 대상이랑, 그리고 임차인 요건 이것도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임차인도 충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임차인 요건도 맞는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공제 신청 및 제출 서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 쪽 세액공제 신청서는 입력해서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근데 요 서류 첨부가 저희 쪽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걸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요 서류를 별도로 관할 세무서로 이제 우편 보내시거나 아니시면 직접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갖추신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공제 제외 대상도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쭉 읽어보시고 내가 해당한다, 그리고 나는 받고 싶다 이러시면은 이 세액공제 신청서란에다가 입력을 하시고 초중순에 올라가면은 네, 하셔가지고 하신 다음에도 요 부속 서류들 첨부 다 하셔가지고 세무서로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홈택스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홈택스 홈페이지에 여기 바로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또 이렇게 보시고 저장하기.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화면은 사실 내가 받을 공제나 이런 걸 입력 안 하면은 그냥 비어있는 화면을 저장하는, 다시블록이랑 저장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블록이 저장하기를 다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농어촌, 아까 전에 뭐 성실사업자 뭐 이런 거 받으실 때 여기다 작성하셔야 돼요. 성실사업자 뭐 그런 것들, 농어촌 특별세 과세되는 거. 그리고 이 최저한세 조정계산, 이게 약간 이번에 조금 바뀐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다시 불러오기를 꼭 하셔야 되고,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이 세액공제가 만약에 여기 최저한세보다 금액이 더 작아요. 그러면은 이 최저한세 배제 금액 확인하기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다른 추가되는 조특법상 소득공제가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교환에 올려드렸는데 보시면은 조특법상 소득공제가 있으면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배제 금액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기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세액감면, 내가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가 있다 이 배제 금액에, 그러면은 이 작성하기를 눌러가지고 얘를 수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내가 뭐 A보다 B 금액이 더 크다 이러면은 그냥 저장하기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혹시 이 B 금액이 커가지고 저장하기 눌렀는데 저장이 안 된다, 오류 메시지 뜨면서, 그러면은 이 배제 금액 확인하기 가셔가지고 이 작업을 한번 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적용을 배제해야 될 금액을 배제하신 다음에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렇게 주시고, 저는 어차피 지금 더 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 최저한세만큼 이거보다 더 낮게 못 받겠다는 얘기예요. 못 받게 하겠다. 예,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요거를 한 번씩 추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거는 이제 합산 대상이 있을 때, 아마 이게 사업장이 여러 개이신 분들은 이거 다 일일이 한 번씩 해주셔야 될 거예요. 여기 쭉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를 다 하셔야지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침묵이 길어지고 있죠. 이거를 저희 쪽에 이게 한번 다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해줘야 되고, 혹시나 우측 상단에 다시 불러오기 버튼 있으면 다 다시 불러오기도 한 번씩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완료를 다 시키신 상태에서 가산세 명세서를 바로 가기 합니다. 여기서 가산세 명세서는 가산세가 없으시면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첫 번째가 먼저 뭐 지급명세서 지연 제출하신 분들, 그런 경우는 금액 적어서 신고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는데 그 영수증 그 증빙불비 가산세 그 영수증 수치명세서 제가 작성 안 하면 이번에 넣고 신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수증 수치 미수치 안 하신 거는 여기다가 그 금액 뭐 아까 전에 5천만 원 정도 있었나요? 그 금액을 넣고서 이렇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이 가산세를 안 할 거다 이러면은 이 증빙불비 안 할 거다 이러면은 아까 영수증 수치명세서는 아니오라고 놓고 신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금액 넣고 해야 되고, 그리고 혹시나 이거는 나중에 이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내가 추계로 신고를 하면 안 되는데 추계로 했다 그러면 추계소득에 대한 요 가산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어제 간편장부라서 이건 안 뜨거든요. 간편장부는 안 뜨는데, 내가 만약에 추계로 신고를 하면 안 되는데 추계로 신고했다 이러면은 제가 교환에다가 넣어놨어요. 가산세 계산하는 거. 그래서 넣고서 그것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추계로 신고하는 거는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내가 추계 신고했을 때 가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은 뭐 상관은 없는데, 가산세 대상이다 이러면은 네, 무신고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추계 신고가 첫 해에 뭐 추계 신고 많이 하시는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첫 해에는 보통 적자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장부에 의한 신고를 하면은 그게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소득 금액이 나오니까 다음에 플러스가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세액에서 더 공제가 되는 효과가 되거든요. 2월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근데 추계로 신고해버리면 2월 결손금 공제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소득 금액을 그 장부를 써서 신고하는 게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 신고는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화면인데 이건 뭔지를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프리랜서 소득이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장부에서도 신고를 하는데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 이러시면은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그 3.3% 떼인 거를 여기다 기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에요. 가끔 이거 설명드리면은 내 사업장에 프리랜서들을 입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이 사업장도 운영하면서 다른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들을 일했다. 그럼 3% 떼고 받잖아요. 3.3%. 거기에 대한 3%를 기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0만원 받았다. 3%면 3만원이죠? 3만원. 그리고 이건 농어촌 특별세니까 이거는 은천징 영수증 보시고 없으면 0이라고 기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란은 내가 아니라 나한테 돈을 준 사람, 준 사업장을 기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나한테 돈을 준 사업장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뭐 이 사업장이 아니라 결국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 장부 쓰고 신고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 장부 쓰고 신고하실 때도 3%는 여기다 적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3%는 여기다 적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기납부세액 명세서라고 나오는데, 이 기납부세액 명세서는 중간연합세액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내문 보시면은 중간연합세액 있으니까요. 보시고 있으시면 기재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사항은 뭐 잘은 없으신데 혹시 있으시면 기재하시면 되고, 여기서 뭐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아까 결정세액 입력하신 거 있으면은 기납부세액을 찍힐 거예요. 그리고 3%는 여기에 찍힐 겁니다. 네, 그래서 보시고 여기다가 거기다 추가하실 건 중간연합세액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항상 전 다시 불러오기 해준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시고 나면은 내가 환급받을 게 있는지 또는 뭐 납부해야 될 세액이 있는지 나오는데, 지금 저처럼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다 0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다 0으로 나오신다고 해서 뭐가 이상하다, 보통 150만원 이렇게만 찍혀 있던데 그거 이상한 게 아니고요. 이게 맞는 거예요. 네, 요거는 소득 금액이 0인 거는 그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내가 결손이 났다거나 그러면 다 0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상한 게 아니니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시는 게 마이너스 나는 지금 올해 적자인데 왜 환급이 안 되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사업소득에 대한 환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환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중간연합세액이 있는 경우 기납부세액, 그러니까 결국은 세법은 기납부세액이 있으면은 내가 지금 현재보다 기납부세액을 더 많이 냈으면 거기에 대한 환급은 해줄게. 근데 그 사업장이 적자가 났다고 거기에 대한 환급은 안 돼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연도에 2월에서 다음 연도 플러스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공제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환급세액 있으면은 여기 환급받을 거 입력하셔가지고 저장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저희 프로그램은 끝나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끝났고, 프로그램이 끝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뭐가 있냐면은 홈택스로 신고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홈택스로 신고하는 거는